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정신간호중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약물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요. 약물치료 개관,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경련제, 항불안제, 기타 약물 등 약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신체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약물치료의 기본 원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분류에 따른 정신약물의 작용 기전 및 부작용, 그에 따른 간호중재를 설명할 수 있다. 정기경련 치료 등 신체 치료의 작용 기전, 적응증, 금기증 및 간호중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정신분석 치료 기법은 자유현상, 꿈의 해석, 전이, 역전이 등이 있으며 치료자의 태도는 객관성, 중립성 유지입니다. 지지치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지지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안심시키기, 암시, 충고 등의 치료 기법을 사용합니다. 통찰정신치료의 목표는 인격 변화, 지지정신치료의 목표는 자아기능 및 대처능력 유지입니다.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극이 제시되어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고요. 자극이 철거되어서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것을 벌이라고 하고요. 부적절한 행동 시 이전의 강화물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기법으로 심상 만들기, 모델링, 사회기술훈련, 자기표현훈련, 체계적 둔감법, 인지적 재구성, 사고중지법 등이 있습니다. 네. 우선 약물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약물의 역사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치료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약물치료를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이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또 실제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증상의 개선 효과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없이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의외로 약물이 개발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50년대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항정신병 약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3학년 때 정신건강간호학 1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대 시대에는 정신병은 귀신이 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굿이나 주문, 부적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죠. 고대 문명의 유적들 중 두개골을 살펴보시면 두개골에 구멍이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 있었어요. 아마도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리에 들어오는 귀신의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가면 정신병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신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죄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고문이나 화형이나 이런 방법들로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방법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계몽주의라든지 인권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정신과 약물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은 많이 있었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용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ECT를 비롯해서 인슐린 쇼크요법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리튬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약물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약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물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걸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앙리 라볼이라는 군의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극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수술 전에
인공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면 자율신경계 흥분이 가라앉아서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취제, 근육이완제, 몰핀 등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당시에 활발하게 사용하던 항히스타민 제제 중에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피부병과 알러지를 치료하는 약물로 개발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진정작용이 있어서 마취제로 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약물을 사용을 하면 수술을 앞두고 환자들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수술 후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시에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보리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옆 동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도 정신과 치료진이었겠죠? 어제 환자가 비명을 지르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구속복 입히고 묶었어. 정말 병동이 난장판이 되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우연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라보리가 생각을 했어요. 클로로프로마진을 정신병 환자들에게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투여를 했는데 정말 행동들이 쫙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클로로프로마진이 항정신병 약물로 사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죠. 클로자핀이나 리스페리돈이나 이런 약물들이 개발되고 지금은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정형 항정신병 약물, 즉 최초로 개발된 클로로프로마진과 비슷한 약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 다 같이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제3세대, 제4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의 기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약물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단계를 약동학이라고 합니다. 약물이 세포와 생체기관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임상적 효과 또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약력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료의 용량 창문이 있어요. 약물의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점점 증가하지만 일정 지점 이상은 용량을 늘려도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신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약물의 적정량, 즉 얼마의 양을 하루에 몇 번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이 우리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야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을 일정한 용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전달 물질이 과한 경우에는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일정한 용량의 신경전달 물질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러면 항정신병 약물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파민 수용체, 대체로 D2 수용체를 차단하는데요. 항콜린 효과와 항히스타민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은 치료 용량과 치명적일 수 있는 과용량 간의 안전 영역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과 병동에 처음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폐쇄적인 병동 환경도 놀라지만 투약을 하는 약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500, 2000mg은 기본이고 알약의 개수로 따졌을 때도 10개, 20개 이상을 막 투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에 너무 압도되어서 약이 너무 독한 것이 아닌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약의 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먹어도 적정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용법은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용량까지 올려주었다가 효과가 나타난 후에 점차 감량합니다.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면 만발성 운동장애와 반동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적절하다면 효과는 4주에서 6주 후에 나타납니다. 약물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관찰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효과가 없다면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증량할 수 있고요. 한 3개월 정도 투여를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종류의 약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약물을 시도해 봅니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하루 1회 투여도 가능하고요. 남용과 의존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약을 끊으려는 시도를 할 때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치료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사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을 먹는데도 꾸준하게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평생 동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이 정도 먹었으면 증상도 좋아졌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미리 잘 해줘야 되고, 부작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정신병 약물은 정형적 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적 항정신병 약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정형적 항정신병 약물은 라보리가 처음 클로로프로마진을 발견한 이후에 초기에 개발된 약물들이에요. 이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주로 도파민을 차단하는데, 도파민 중에서도 D2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망상, 환각, 편집증 같은 정신 증상의 양성 증상 치료에 작용하는 기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신경을 안정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정온제, 신경이완제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종류를 보시면 클로로프로마진, 할로페리돌, 페르페나진 등이 있습니다. 정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문제는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1980년대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한 약물인데요. 선택적으로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경로를 다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발성 운동 장애를 유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클로자핀이라든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쿠에타핀, 아미설프라이드,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물들이 해당됩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인데요. 3학년 때 학습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의 4가지 경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흑질선조체 경로, 중뇌 변연계 경로, 중뇌 피질계 경로, 결절 루두부 경로 이렇게 4가지를 배웠어요. 흑질선조체 경로는 선조체에서 흑색질까지 가는 경로인데요. 주로 운동 기능의 움직임, 조절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 경로가 차단되면 운동기능, 움직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EPS, 즉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뇌 변연계 경로인데요. 복측 피계 영역에서부터 측중격벽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기쁨, 약물 남용에 대한 강한 행복감, 정신증의 환청이나 양성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항정신병 약물이 이 경로를 차단하게 되면 양성 증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중뇌 피질계 경로입니다. 이거는 중뇌의 복측 피계로부터 뇌 변연 피질까지 이르는 경로인데요. 인지 기능이라든지 음성 증상과 관련이 있고 도파민을 억제해서 조현병의 음성 증상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절 루두부 경로인데요. 이거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이때 도파민이 차단되면 프로락틴 분비가 증가되면서 유즙 분비, 여성형 유방, 무월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들은 중뇌 변연계 경로와 중뇌 피질계 경로에 집중적으로 도파민을 차단함으로써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문제는 흑질선조체 경로와 결절 루두부 경로까지 다 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항정신병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체외로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파킨슨 증후군이죠. 파킨슨 증후군은 구부정한 자세로 근육이 마비되면 종종 걸음을 걷는 증상이 있어요. 근육의 운동과 관련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약물 투여 후 일주일 내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무운동증, 근육 강직, 자세 변화, 진전, 가면 쓴 것 같은 얼굴, 촉박한 걸음걸이, 연속된 움직임의 결여, 침 흘림 등의 증후군입니다.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약물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항파킨슨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데요.
벤조트로핀, 상품명 코젠틴이죠. 트라이헥시페니딜, 상품명 알탄, 디펜히드라민, 상품명 베나드릴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3개월 정도 사용 후 스탑을 하면 됩니다. 이 약물들은 추체 외록의 증상과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인데요. 약물 복용 후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특정 신체 근육의 경련으로 목이 경직되고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턱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등 사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구운동 발작, 목이나 등의 불수적으로 뒤로 젖혀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혀의 돌출, 연화곤란, 연화불능, 인후의 경련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고요. 항파킨슨 약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는데요. 디펜히드라민 아니면 벤즈트로핀 등의 약물을 구강 혹은 정맥주사, 근육주사합니다. 근긴장 이상증이 완화될 때까지 조용하고 자극이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요. 약물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심한 부작용이 아님을 알려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성 운동장애, 만발성 운동장애라고도 하는데요. 타디브 디스키네시아, 즉 T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약물 투여 후기에 나타나는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부작용입니다. 약물을 투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후기에 나타나는 비가역적, 즉 부작용이 없어지기 힘든 그런 부작용이죠. 비정상적이고 불수의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혀를 내밀거나 뒤틀거나 꼬고 입술을 내밀고 입맛을 다시는 모양,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껌 씹는 모양, 후두음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D인 경우에 치료제는 없어요. 하지만 증상 완화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제팜이라든지 고용량의 레시딘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발포레이트 등으로 증상 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조기에 초기 위험 징후 등을 교육을 해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약물을 중단하거나 약물을 바꾸거나 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정형항 정신병 약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TD를 유발하지 않는 요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이런 약물들이 어떤 약물이죠? 비정형항 정신병 약물로 바꾸어서 투여하면 TD 증상이 감소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런 증상들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우울을 지지해주고 얼굴 쪽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식이로 식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 움직임을 위해서 부드러운 신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를 800에서 1200단위 정도로 운동 이상증 치료에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정자불능증이 있습니다. 정자불능증, 아카디시아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수의적인 좌불안석 상태예요. 이것은 불안함과 더불어 행동상으로도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간호는 항정신병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항파킨슨 약물을 투약하게 됩니다. 항파킨슨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콜린성 부작용인데요.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인데 주로 배뇨곤란이라든지 변비라든지 구갈이라든지 시각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시야흐림입니다. 이건 치료하지 않아도 1, 2주가 지나면 완화되기 때문에 안심시켜주고 큰 글씨의 책이나 잡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강건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아도 1, 2주에 완화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고 구강세척제로 입안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무설탕 껌이나 딱딱한 사탕을 먹도록 합니다. 구강건조가 심하거나 지속될 때에는 충치나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공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린성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충혈 역시 치료하지 않아도 1, 2주에 완화되기 때문에 안심시켜주고요. 수분 섭취 그리고 비강 스프레이를 처방합니다. 변비는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약물의 부작용도 있고 음성 증상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식이의 불균형이라든지 수분 섭취 부족 이런 이유 등으로 8, 90% 이상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나가면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배변 체크예요.
보통 저녁 식사 이후에 환자들에게 오늘 대변 보셨어요? 뭐 체크를 해가지고 3일 이상 배변을 못하신 분을 모아서 변비약을 투약을 해요. 변비약을 투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운동을 하게 해주고 수분 섭취를 하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PRN으로 처방된 변비약을 투약하게 돼요. 소변장애가 있을 때에는 촉진, 타진 방법으로 방광팩만을 사정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필요시 인공도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항콜린성 작용이 적은 약물로 바꾸고 베사네코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심장계 변화도 올 수 있는데요. ECG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클로로프로마진은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관상혈관의 흐름을 증가시키는데요. 이것을 항부정맥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병을 가진 대상자는 심전도의 주기적인 측정이 필요하고 치료 과정과 용량 적응 기간에 규칙적인 활력 징후를 측정해서 심혈관계 질병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저강도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로피인 정신증은 항정신병 약물의 항콜린성으로 유발되는 정신증으로 응급상태입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항우울제 같은 다른 항콜린성 약물과 혼합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목적 없는 과잉 행동, 초조, 혼돈, 진압력 상실, 건조하고 상기된 피부, 빈맥, 이완된 동공, 방광운동 감소, 발성곤란, 기억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간호는 항정신약물과 다른 항콜린성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려서 약물을 끊도록 하고 증상이 심할 때에는 콜린성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환경 자극을 감소시킵니다. 기타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선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거나 수면 상태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특별한 처치 없이 1, 2주 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격려를 합니다. 낮 동안의 수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요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량을 줄이거나 진정작용이 작은 약물로 바꾸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 효과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변경하도록 하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안전한 대상을 붙잡고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고요. 약 용량이 증가하거나 증상이 발생할 때는 혈압 변화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광선 민감증이 있는데요. 피부가 햇빛에 심하게 예민해져서 햇빛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프로마진 같은 정형항 정신병 약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를 할 때 지금은 정형항 정신병 약물을 거의 안 쓰지만 20년 전에는 클로로프로마진을 쓰는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클로로프로마진을 주치료제로 쓰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정신과 병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책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직원들 인솔 하에서 병원의 산책로를 걷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데요. 보통 정신과 병원이 산에 있거나 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아무튼 매일 산책 시간에 산책을 나갈 때 한여름에도 긴 점퍼나 얇은 비닐 점퍼를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선글라스를 끼고 선크림을 듬뿍 발라서 산책을 나가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깜빡 잊고 환자분이 모자를 안 쓰고 나간 거예요. 선크림도 아마 안 발랐던 것 같아요. 간호사나 보호사가 늘 챙기는 일인데 그날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다녀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고 피부가 노출된 부위가 완전히 화상을 입은 것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피부 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책으로만 봤던 부작용이라니 이런 거구나 라고 그때 실감을 했었죠. 그래서 강한 햇빛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피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게 합니다. 외출 시에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등의 제품을 사용하죠. 네, 다음은 악성신경이완 증후군입니다. 뉴로렙틱 말리그넌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0.5%에서 1.5%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사망률이 15%에서 2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상을 보시면 의식 변화가 오고 발열, 심한 근육 강직, 심한 발한, 심한 진전, 침 흘림 등이 있습니다. 간호는 즉시 모든 투약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는 대증요법을 사용하는데요. 체온을 하강시키고 수액을 공급하고 필요시 기도 유지를 합니다. ROM 운동 및 체위 변경을 자주 하고요. 자주 혈압과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경련인데요. 간질 대상자인 경우 경련 유발 빈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간질 대상자인 경우 항경련제 용량을 증가시키고 경련 예방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경련의 과거력이 없는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6주에서 8주까지 투여를 하고 항정신병 약물의 용량을 줄입니다. 다음은 클로자핀의 부작용과 관리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약물 중에서 클로자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약물 중 하나예요. 양성 증상에도 효과적이고 음성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약물에 효과가 없는 대상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클로자핀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죠. 무가립구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자핀은 처음으로 선택되는 약물은 아니에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다 써보고 안 되면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클로자핀을 쓸 때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열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 38도씨 이상은 무가립구증을 뜻하는데요. 특히 인후통을 동반하는 열인 경우 응급으로 백혈구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액 가분비가 있는데요. 실제로 클로자핀을 복용하시는 환자분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침을 계속 줄줄줄줄 흘려요. 그런데 침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잘 때도 타올로 이렇게 베개를 덮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자도록 교육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타월이 침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는 타월로 베개를 덮어두도록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벤즈트로핀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빈맥입니다. 분당 120회 이상인데요. 증상이 없거나 가슴 두근두근거림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는데 증상이 있거나 심장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베타블로커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과립구증인데요. 가립구수가 500개 이하, 백혈구수가 3500개 이하, 호중구수 1000개 이하인 경우는 무과립구증이라고 하는데요. 클로자핀 치료 기간에는 CBC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18주 이전에는 매주 검사를 하고 18주 이후부터는 매달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열, 갑작스러운 발열, 인후통, 감염 증상 등을 관찰하도록 하고요. 백혈구가 3,500개 이하일 때에는 일주일에 2회 CBC 검사를 실시하면서 클로자핀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요. 백혈구가 3,000개, 과립구가 1,500개 이하인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격일로 CBC 검사를 실시하고 백혈구가 3,500개로 회복되면 클로자핀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혈구가 2,000 이하, 과립구가 1,000 이하의 경우 즉시 클로자핀 투여를 중지하고 다시는 투여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 항정신병 약물 환자에 대한 원칙과 간호입니다.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올란자핀, 클로자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쿠에타핀, 아리비플라졸 이런 약물들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죠. 이거는 양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지만 음성 증상에도 현저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약물의 효과는 4주에서 6주에 증상의 50% 이상이 호전되고요. 호전이 없으면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증량을 하게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투여를 하고요. 효과가 없으면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발의 원인의 대부분은 약물의 조기 중단이에요. 1년 내에 40에서 60%, 5년 내에 70에서 80%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양성 증상, 환각, 망상,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호전된 후에도 최소한 6개월가량의 치료 용량을 유지하고 이후에도 6개월 간격으로 20%씩 감량하면서 최소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인과 기질적인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용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적합하고요. 기립성 저혈압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불안제 등 진정작용이 있는 약제와 병용했을 때 진정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흡연은 약물 혈중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클로자핀 투약 시 감염 증상 확인하는 거 잊지 않아야 하고요. WBC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설탕껌을 사용해서 구강 건조를 완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추체외로 증상을 사정합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하고 고섬 유지 시기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커피, 홍차, 콜라 등의 카페인은 약의 효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산제 복용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 투여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특히 제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정신병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적고 치료 지수가 높아서 과용했을 때 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투약에 대한 반응과 투약 교육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불편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투약을 중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투약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재발하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투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이렇게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